빨리 하고요. 오늘 일찍 끝내드려야 되니까. 거기 12시까지 할까요, 그냥? 종 칠 때 가죠, 그냥. 거기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와서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개정감이 바뀌었느냐.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저도 뭐 바꾼 사람들 때문에 이거 책 작업만 하라고 힘들었으니까. 그 111페이지를 잠깐 보시고, 111페이지. 근데 이 개정 과목 이름들이 약간씩 바뀌었는데 여러분이 공부했을 때 과거와 비교해서 이 회계학을 공부할 때요. 어떤 걸 꼭 기억하시냐면은 개정 과목 이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개정 과목 이름은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그걸 그냥 그렇게 알고 있다가 그냥 시험장에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써버렸다. 처분 차익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 한자 잘못 쓴 거 아니에요? 그거 처분 이익이냐 처분 차익이냐 그것 때문에 감점 그렇게 안 해요. 그걸 만약에 이익은 대변이죠 원래 그걸 차변에 썼다. 그게 감점이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차대변을 구분하고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거기서 이름이 하나 틀린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고요. 개정 과목 이름은 틀려도 돼요. 조금은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개정 과목 이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개정 과목 이름을 외우려는 노력보다는 그 거래를 이해해야 되고 그 거래가 기록되는 과정을 이렇게 쭉 쫓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쪽에 적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이름이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또 111페이지 보시면 그 양식에서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차익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아까 차익 차손의 개념이 영업 외적으로 발생한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주영업에서 발생한 게 수익과 비용, 영업 외적으로 발생한 게 차익과 차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개념책에. 맞아요. 그 얘기가. 그럼 영업 외 수익이란 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죠.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한 건데 이 기준 만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모든 것을 다 차익과 차손이라고 쓰려고 했었어요. 처음에 접근을.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 이걸 이자 차익과 이자 차손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제 느낌이 일단 마음에 잘 안 와닿죠. 이자 차손 이자 차익 이게 잘 마음에 안 와닿잖아요. 이 차익과 차손의 어떤 용어가 들어가려면 걔네들은 어떤 거냐면은 어떤 거래를 통해서 그 거래의 차이난 금액 우리가 유형자산을 팔았을 때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 투자자산을 팔았을 때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 이런 것들이 차익 차손 이렇게 부르거든요. 지금 용어가. 근데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은 이자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예금에서 이자가 발생한 거지 어떤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이자가 증가한 전체 금액이잖아요. 이자 비용도 차입금 차입하니까 발생한 이자잖아요. 이걸 차익과 차손 이상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걔네들은 그냥 뭐를 쓰자?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이라는 용어를 쓰자. 그래도 영업 외적으로 발생한 거죠.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걸 영업 외 거기 용어를 영업 외 차익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업 외 수익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자 수익이. 그래서 영업 외 수익과 차익, 영업 외 비용과 차손 이런 얘기를 썼다고요. 또 그 특별손익에서도 특별손실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냐면 그것도요. 특별손익 또는 특별차익, 특별차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걔도 좀 말이 이상해서 그냥 특별손익이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양식에다가 특별손익. 그 양식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특별손익이라고 봤어요? 그렇게 해놓고 또 재해손실이라는 게 있는데 재해손실이죠. 손실. 손실이라는 말은 뭐로 바뀌었죠? 차손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재해차손. 그리고 또 이상하다 이게. 그건 그냥 재해손실로 하자. 원칙이 뭔지가 명확하지 않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외우려고 막 지금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공부를 하면서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 아니에요. 유형자산은 처분 차익이라고 하더라. 이자는 이자 수익이라고 하더라. 근데 영업 외다. 영업 외고 그다음에 재해손실은 재해손실이라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그냥 익숙해지는 것 뿐이에요, 용어에. 그 차익과 차손이라는 개념, 그런 어떤 차이 나는 경우에 쓰는 표현이구나. 그 용어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다 그렇게 썼구나. 이 정도로만 알고 정리를 하시면서 반복하시는 게. 그리고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절대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반복하시면서 하시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넘어가시고 114페이지 거기 주석 있었잖아요. 주석 잠깐 보여드리려고요. 이거는 제가 앞으로 수업 시간마다 이 감사 보고서가 3부가 있는데 앞에다가 이렇게 한 번씩 둘 테니까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 보시고 싶으면 나와서 보세요. 이 감사 보고서라는 게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공인회계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회계사들이 이 기업들의 감사 보고서를 만들어주고 돈을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감사 보고서. 여러분들이 감사 보고서 안에 뭐 들어있는지 아세요? 이 내용물 넘겨보시면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이 안에 재무제표가 돼요. 재무제표. 그래서 거기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공인회계사가 감사하러 가는 거, 회계 감사하러 가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업무감사라든지 부정적발감사 그런 거 들어봤어요? 부정적발감사, 업무감사 그게 아니에요. 회계사가 하는 감사는. 그 부정적발감사와 뭐죠? 업무감사는 누가 하는 거냐면 저기 감사원이라고 있죠, 우리. 감사원이 공무원들 일 잘하는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확인하죠. 그게 업무감사. 공무원들이 무슨 부정을 저질렀는지 안 했나 이렇게 확인하러 가는 게 부정적발감사. 그거고요. 공인회계사는 그 회사에 갔을 때 그 종업원들이 일 잘하고 있는지 그 종업원들이 부정을 저지르진 않았는지 이런 거 확인하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외부감사의 목적은 그 회사가 만든 뭐를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재무제표. 그래서 공인회계사가 감사하러 나가면 회사는 뭘 제시해야 돼요? 재무제표를 제시해야 돼요. 회사가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절대로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회사가 만든 재무제표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뭐에 따라 잘 만들어졌는지 갭에 따라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게 공인회계사 일이에요. 갭. 그래서 갭에 따라서 회사가 제대로 다 만들었다면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만든 거 복사해서 갖다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회사한테 뭘 달라고 그래요? 돈 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회사에서 참 돈 주기가 진짜 싫죠 이게. 일은 다 자기가 한 것 같거든요. 경리과 직원이. 고생 밤새고 자기 다 만들고 공인회계사 와서 막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잘했네 아주. 이러면서 돈 내. 이렇게 하니까 아주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에 어디 아파서 좀 이상이 있어서 가보려고 갔더니 한참 보더니 아주 건강하다. 약 먹을 필요 없다. 주사 맞을 필요 없다. 돌아가라. 돈 내라. 이런 거랑 똑같잖아 이게. 그러니까 전문 지식 서비스를 받긴 받은 것 같은데 이 전문 지식 서비스라는 게 눈에 보이면 돈 주고 싶은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를 안 주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주변에서 잘 이해시켜 주세요. 돈 내야 돼요. 돈 내야 되고 돈 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공인회계사가 이걸 들여다봐주고 여기다 도장을 찍어줬다는 것 자체가 이 재무제표에 신뢰성을 부여해요. 신뢰성. 재무제표에 공인회계사가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얘는 그냥 한낱 재무제표에 불과해요. 도장을 찍어줘야 신뢰성이 있는 회계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은행에 가도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안 믿어줘요. 그거 네 맘대로 만든 거지. 공인회계사 감사한 거 아니에요. 독립된 감사인이 감사해서 도장 찍어줘야 된다. 제대로 만들었다고. 그게 신뢰성을 부여하는 거고 그 신뢰성 부여한 거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누가 책임져요? 공인회계사가 책임질 수 있잖아요. 그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책임에 대한 대가예요. 보수받는 게. 일도 분명히 하고 가서 그리고 또 분명히 고쳐주는 것도 있어요. 100% 다 잘한 데 없어요. 가보면 좀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주고 이런 것도 하니까 하여튼 돈 주시라고요. 그리고 이 감사보고서 이제 표지 안에 보면은 그 감사보고서가 있고 재무제표가 있어요. 우리가 재무제표 알고 있는 4가지하고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와서 한번 보시고요. 감사보고서라는 걸 한번 관심 있으면 읽어보시면 공인회계사 뭐라고 막 써놨어요. 뭐라고 써놓은 거 쭉 읽어보시면 결론은 하나예요.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해봤더니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잘 만들었더라고요. 뭐 적정 의견, 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 한정 의견, 의견을 줄 수가 없다. 의견 거절. 그다음에 얘 부적정이다. 부적정 의견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대부분 적정인데 이렇게 도장을 찍거든요.
이 도장 잘 찍어야 돼요. 도장 함부로 찍었다가 망하는 회계사들을 최근에 많이 봤죠, 여러분들이? 못 봤어요? 그 배우 때문에 망한 회계법인이 산동 회계법인, 그 다음에 요번에 SK 때문에 지금 위태위태한 회계법인이 영화 회계법인, 뭐 이런 데가 있어요. 또 미국에는 앨런 때문에 망한 데가 아드 앤더슨, 그 봤잖아요. 몰라요? 아무튼 그래서 도장 함부로 찍으면 안 되고, 재무제표가 있는데 제일 먼저 대차제표가 나오는데 하나 기억하실 건 양 연도를 이렇게 비교해요. 단기 거만 있는 게 아니라 전기 게 비교돼 있어요. 전기.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재무제표는 두 개 회계연도가 비교되더라. 그리고 계정 과목이 쭉 내려가요. 이렇게. 무슨 식이에요? 보고식이죠. 보고식. 보고식으로 만드는구나. 대차제표를. 그 다음에 손익계산도 역시 매출액부터 쭉 내려가고요. 이렇게 보고식. 그리고 양쪽이 비교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양식이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지금 작년에 감사한 거고, 이게 이제 바뀌니까 이 실무하는 사람도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이게. 다 이 포맷으로 지금까지 만들었는데, 바꾸라고 하니까 우리 배우는 것처럼 답답하잖아요, 좀. 그래서 그거를 금융감독원에서 배째라. 너희들 말대로 우리 1년 안에 못하겠다. 어떻게 할래? 둘이서 지금 밀고 당기고 좀 있는데, 확정은 아직 안 돼가지고. 아무튼 이기경 처분계산서가 이렇게 또 있고요, 비교식으로. 현금 흐름표도 있어요. 나중에 관심 있으면 보시고. 현금 흐름표까지 다 나온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이 나와요. 주석에서 말로 쭉 써있죠, 이게. 그래서 이 재무제표 주석이 더 많아요. 나와서 보시면. 이게 다 주석이에요. 재무제표 본문보다 더 많죠, 이게. 주석이란 게 뭐냐면 재무제표 본문에 표현할 수 없는 것들,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해줘야 될 것들을 별지에다가 더 자세히 한 거죠. 재무제표는 어떤 양식이니까 그 양식에다 주저리 쓸 수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별지로 뽑아낸 것이 주석이구나. 나중에 나와서 주석 한 번씩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요. 어, 130페이지 보시면 제 1절이라고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만든 회계법인이에요. 웅지회계법인이라고. 저희 감사보고서 만들 때 가장 신경 쓴 데가 어디냐면요. 표지예요. 표지. 그래서 표지를 아주 이쁘게 하려고 디자인하고 내용물이 중요해야 되는데. 130페이지 보시고 현금, 예금.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계정과목론이 시작돼요. 그래서 잠깐만요. 계정과목 시작되는데 앞으로 두 장만 더 넘겨보시면 제2부라고 해서 127페이지에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인식 및 측정이라고 되는데 거기 이제 장들이 쭉 나오니까 한번 보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회계학 공부해서 인식과 측정이란 말이 좀 마음에 와닿죠. 인식과 측정 중요한 거구나. 이 기본 요소들을 인식하고 측정하는 게 우리의 전부구나. 이걸 좀 잘 기억하시고 그 밑에 보시면 제 4장부터 쭉 나오는데 현금, 예금, 단기매매증권도 쭉 나오죠. 이렇게 순서대로 배울 건데 이것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걸 알게 되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배우는 건 그 세부적인 계정 과목들의 기중의 회계 처리와 기말 수정 분계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중의 회계 처리와 기말 수정 분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회계 원리할 때 기중의 회계 처리는 언제예요? 1월 1일서부터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기말 수정 분계는 어느 시점으로 해줘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 다 배웠잖아요. 이게 회계학의 전부인데 이거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제 4장에서 우리가 배울 단기매매증권 보시면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거 있죠. 그게 뭡니까? 취득 처분하는 거. 그게 기중의 회계 처리죠. 단기매매증권의 기말수정분계 뭐예요? 시가평가죠. 시가평가. 이제 배우면 채권과 채무 있죠. 매출채권 얘기예요. 매출채권의 기중의 회계 처리는 외상매출에서 매출채권 발생하고 현금 회수에서 매출채권 줄고 이런 거죠. 기말수정분계는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죠. 그 밑에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기중의 회계 처리는 매입매출, 재고자산의 기말수정분계는 매출원가 잡는 거, 또 저가평가하는 거. 그 밑에 투자자산, 투자자산의 기중의 회계 처리는 취득처분, 기말수정분계는
시가평가 이런 거 또는 뭐 지분법 평가. 유형자산 기준회계 처리는 취득처분, 기말수정공개는 감가상각. 그 밑에 무형자산 기준회계 처리는 취득처분, 기말수정공개는 상각. 부채도 그런 게 있고 다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이것들이에요. 두 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 생각을 꼭 하세요. 아, 우리가 개정과목론을 계속 세부적으로 들어가 자세히 배우지만 결국은 이거 배우는 거구나. 이거. 이걸 배워야 우리가 뭘 만들 수 있어? 이걸 배워야.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그래서 우리 4장을 하죠. 오늘 현금예금 단계임에서. 여기 쉬워요. 130페이지 현금예금의 의의부터 보시면 그 첫 번째 줄에 현금이란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 아니, 거기는 뭐 보지 말고 중간에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현금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뭐로 알고 있냐면 여러분 주머니는 지폐나 동전, 거의 통화라고 하는 거, 그것만 여러분이 현금으로 알고 있죠. 근데 회계학 공부할 때는 거기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현금에 포함되더라.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거기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타인 발행 당좌수표도 쭉 열거돼 있잖아요. 그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오면 그게 열거돼 있을 때 현금인지 알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왜 현금인지 좀 설명할게요. 통화 대용 증권이라는 게 왜 현금이냐면 통화나 다름없이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통화 대용. 타인 발행 당좌수표요. 걔는 이거랑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회계 원리할 때 타인 발행 타인 발행 약속어음. 타인 발행 약속어음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온 타인 발행 당좌수표하고요. 뭐가 달라요? 타인 발행 약속어음과 타인 발행 당좌수표 이 책에 있는 거 뭐가 달라요? 뭐 일단 수표하고 어음이죠. 그럼 수표와 어음의 차이점이 뭐예요? 상법 배우면 배우는데 수표는 일람 출급성 보여주면 돈을 줘야 된다. 수표라는 건 만기가 없어요. 수표.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처에서 수표 받았다. 당장 어디 가면 돼요? 은행 가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음 받았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만기까지 기다려야죠. 만기.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았다. 여러분 그게 뭐처럼 보여요?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았다. 이게 언제 생기는 거냐면 당좌 거래할 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이 쌓이면 은행 가서 기업들이 뭐예요? 당좌 거래. 회계원리 때 하는 얘기잖아요. 당좌 거래하면 생기는 예금이 당좌 예금. 그 당좌 예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래처에 결제할 때 은행에서 수표 양식과 어음 양식을 받아다가 그 수표 이름이 당좌 수표예요. 그리고 그 어음 이름이 약속 어음이고 그걸 가져다가 발행할 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수표 발행했으면 그게 수표가 되는 거고 어음 발행했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거래처 입장에서 나한테 뭘 받는 게 더 좋아요? 수표 받는 게 좋죠, 당연히. 수표 받으면 당장 어디에? 은행 가면 된다니까요. 결제하러. 그런데 어음 받으면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만기까지. 어음을 받고 만기까지 못 기다릴 때 뭐 하는 거예요? 할인하죠, 할인. 그게 5장에서 회계올 때도 하는데 5장에 다시 나오는데 어음에 할인이 있잖아요. 현금하는 거. 그거. 그래서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다는데. 아무튼 타인 발행 당좌수표는 그러니까 뭐로 본다? 현금이잖아요. 보니까 받아오면. 그럼 타인 발행 약속은 뭐예요? 받아오면 얘는 채권이에요. 채권. 근데 여러분 얘를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매출 채권이다 이렇게 바로 대답해 버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성격에 따라 분류해 줘야 돼요. 이게 만약 일반적 상거래에서 받은 어음이라면 매출 채권 맞는데 일반적 상거래가 아니라면 미수금이라고 해야 되고요. 돈 빌려주고 받은 거라면 대여금이라고 해야 돼요. 나중에 5장 할 때 해요. 그래서 어음 받았다고 무조건 매출 채권이라고 착각은 하지 마세요. 그거에 따라 다르니까. 그 다음 은행 발행 자기합수표는요. 여러분 주머니에 가끔 있죠. 자기합수표 10만 원짜리. 그거 현금처럼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현금인데 얘가 이름이 당좌수표랑 다르죠. 자기합수표. 이것도 상법에 나오는데 이 당좌수표라는 건 발행인과 지급인이 다른 거예요. 당좌수표는 발행인은 그 회사고 지급인은 그 은행이에요. 당좌거래하고 있는 은행. 근데 이 은행 발행 자기합수표 여러분 자기합수표 잘 보시면요. 국민은행에서 발행한 거 발행인 누구라고 써 있어요? 국민은행이라고 써 있고 그 돈 누가 줄 거예요? 국민은행이 줄 거죠.
발행인과 지급인이 똑같은 걸 자기 압수표라고 그래요. 발행해서 자기한테 돌아온다 그래가지고 자기 압수표. 그거는 뭐 참고하시고. 아무튼 은행 발행 자기 압수표는 현금처럼 쓰이고 송금수표 다 똑같아요. 송금 보낼 때 쓰는 건데 수표자 들어가는 거 그렇고. 우편안증서는 여러분 남자들 중에 군대 가시면 신검 받죠. 우리 기분 되게 나쁜데 그 뭐 날라오잖아요. 이렇게 우편물 오라고 거기 보면 차비하라고 뭐 붙어 있죠. 그게 우편안증서예요. 우편안증서. 뭐 들고 가면 여비 준다고 그거. 만기가 된 공사채 이자표가 있는데 우리 요즘에는 이 표채 그러니까 이 뭐죠? 이자표가 있는 거 잘 안 쓰는데 그냥 시험에 나오니까 하여튼 그 사채에 그 이자 주기로 한 그 날짜가 됐어요. 그걸 들고 갔어요. 뭘 주겠어요? 이자 주겠죠. 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거고 배당금 지급 통지표도 배당금 받아가라고 한 거기 때문에 현금 배당 들고 가면 현금 주니까 현금이나 다를 바 없는 거고 국세환급 통지서는요. 우리가 국세 세금 냈는데 세금을 더 많이 냈어요. 세무서에. 그럼 세무서에서 연락 와요. 야, 너 너무 많이 냈다. 환급 받아가라. 이렇게 했을 때 그 통지서 받으면 들고 가면 뭐 줘요? 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금이나 다를 바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화대용 증권에 속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밑에 우표나 수입인지가 있는데 이 우표나 수입인지는요. 현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현금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우표는 뭔지 다 아시죠? 우표. 수입인지는요. 그 수입인지라는 게 언제 많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어떤 계약서 쓸 때요. 계약서를 쓰면은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서를 쓰려면 인지를 붙이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은행 가서 대출 받을 때, 돈 빌릴 때 그때 이 인지대를 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 동사무소나 구청에 갔을 때 등본이나 초본 뗄 때 뭐 돈 내는 거 있죠. 일부. 그러면 예전에는 거기 우표처럼 생긴 거 이렇게 붙여줬어요. 거기 사각에 뭐라고 써있냐면 수입 증지라고 써있어요. 인지가 아니라 수입 증지. 요즘에는 그걸 찍어주죠. 이렇게. 찍는데 뭐 찍히잖아요. 거기. 수입 증지라고 되는 거 잘 보시고 우표처럼 생겼죠. 그게. 그런 것들인데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회사가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차비하고 밥값 내고 현금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안 사잖아요. 해당하는 목적에 쓰려고 사는 거지. 이걸 내가 갖고 있다가 우표를 나중에 현금으로 다시 바꾸겠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통화대용 증권이 아니고요. 얘네들은 사게 되면 회사가 금액이 작으면 바로 비용 처리, 금액이 크면 자산 잡아놨다가 사용했을 때 비용 처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넘어가요. 밑에 있는 건 혼자 읽어보시고 131페이지 소액현금 제도라는 게 나오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고요. 소액현금 제도. 하단에 보시면 정액자금 전도제가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부정액자금 전도제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뭔지 시험에 안 나오니까 132페이지 보시면 예제 1번 있는데 소액현금 제도라고 잠깐 봐요. 그냥 답 보면서 보면 여러분 회계 원래 때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기업들은 금고안에 현금을 많이 두는 게 좋지 않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금고안에 현금 많이 두면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은 분실의 위험이 있고요. 이자가 붙지 않죠. 가급적 돈 생기면 다 어디다 넣어야 돼요. 금융기관에 갖다 예치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럼 그 회사 금고안에 현금을 하나도 넣지 않고 있으면 되겠네. 그럼 안 되죠 또. 옆에 있는 부서에서 커피가 떨어져. 커피 좀 살래? 근데 당좌수표 발행해주고. 이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차비한다는데 차비를 당좌수표로 주고 이럴 수 없죠. 어음 끊어주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액의 현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소액의 현금. 그래서 거기서 11월 1일 날 이 회사는 얼마의 소액의 현금을 금고에 넣어놓기로? 100만 원. 그러면 은행 가서 얼마 인출해 와야 돼요. 100만 인출해야 되니까 당좌예금에서 인출하려면 수표 발행해야 돼요. 그래서 당좌수표 발행해서 100만 원 인출해 왔죠. 거기 보니까. 그러면 분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책에 다 나와 있지만 현금이 증가될 거고 당좌예금이 줄겠죠. 당좌예금이. 그런 상태에서 이 현금을 하루에 다 쓰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찔끔찔끔 쓸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매일매일 조금씩. 근데 그 매일매일 조금씩 쓸 때마다 그걸 분개하려면 아주 짜증나죠. 오늘은 커피 사고 내일은 종이컵 사고 내일은 음료 사고 이걸 일일이 다 분개 끊으면 귀찮잖아요. 몇백 원씩. 안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한 회계 연도에만 잡아주면 돼요. 이 회계학이라는 건. 비용이
오늘 발생한 거, 내일 발생한 거, 어차피 1년 동안 발생한 거라면 그 회계연도에만 잡히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맞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발생한 이 지출액들을 회사 규모에 따라서, 회사마다 달라요.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매일매일 기록하지 말고 모아둬, 이렇게. 뭐만, 증빙만 잘. 작은 회사들은 매일매일 기록 안 해요. 모아놨다가 그 증빙의 성격에 따라 구분해서 좀 밑에 보니까 영수증.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면 돼? 일괄해서 비용 처리하면 되잖아요. 비용 잡을 거 쫙 잡고요. 금액 다 적고요. 대변에 뭐 적으면 돼요? 현금 나갔다고 적으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비용 금액이 다 더해보니까 얼마냐면 60만 원이에요. 그러면 현금이 얼마 남아있으면 딱 맞아요? 40만 원 남아있으면 딱 맞죠. 금고 안에. 맞춰봤더니 딱 맞대요. 그럼 잘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1월이 끝났으니까 몇 월이 돼요 이제? 12월이 되면 다시 금고를 채워야죠. 다시 금고를 채울 때 금액을 정해놓고 채우는 걸 정액자금 전도. 금액을 정해놓지 않고 출납당사자 마음대로 하는 게 부정액자금 전도. 이렇게 부른대요. 이해됐으면 다시는 보지 마세요. 넘어가시고 133페이지 세 번째 은행계정 조정표라는 게 있는데 중요해요. 시험에 나오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은행계정 조정표. 회계원리 때 다 해본 거기 때문에 빨리 할게요. 은행계정 조정표. 중요하다고 표시하세요. 다음 주에 우리 월요일하고 화요일 수업 있죠? 다음 주에. 진도 나갈 거 미리 말씀드리면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시면 4장은 왜요? 4장은 끝날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다음 5장까지 들어갈 거예요. 5장까지. 5장에 대손 충당금까지는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 아마 5장을 거의 끝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진도는 5장까지 아마 조금 못 끝낼 것 같기도 한데 5장까지 그렇게 나갈 거라는 거 알고 계시고 133페이지 은행계정 조정표를 좀 설명하면 SK글로벌이 어딘지 알죠? SK글로벌. SK글로벌이 분식회계했다고 해서 신문기사 났던 거 알죠, 여러분들? SK글로벌이 어떤 분식을 했냐면은 일단 어느 회사를 여러분이 나중에 나가보시든 감사를 해보시면 대차적으로 보면은 어느 회사든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통한 예금이라는 자산과 금융기관의 거래를 통한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없는 회사가 없어요. 다 나가면 있어요. 금융기관과 거래하기 때문에. 그럼 어떤 예금이라는 잔액과 차입금이라는 잔액이 존재할 텐데 기발 현재. 근데 여기 SK글로벌 갔더니 예금은 1,000억 정도 있고 차입금은 한 5조가 있다. 뭐 이렇게 자기들이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공인회계사가 이 금액을 보고 그대로 믿으면 돼요, 안 돼요? 회사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겠어요? 확인해 봐야겠죠?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회사 사람한테 뭘 가져오라 그러냐면 야, 너희 회사 총계정 원장을 가져와라. 총계정 원장이 뭔지 알죠? 총계정 원장과 대차 대조표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얘는 장부고 얘는 재무제표고 이렇게 되는 건데 총계정 원장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 회사가 사용하는 모든 계정 과목들이 있고 그것들의 잔액들이 있잖아요. 그 잔액들을 보면 얘가 나오겠죠, 이게. 그럼 그 잔액들을 다 더해봤더니 이 금액하고 맞더라. 확인했어요. 아, 맞네. 감사 끝. 그랬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얘가 숨겼던 부채가 있더라. 누가 책임져야 돼? 공인회계사가 책임져야 돼. 왜냐하면 요거만 가지고 감사 절차 종료되는 거 아니거든요. 뭐냐면 회사 내부상에 있는 장부와 대차대조표에 있는 금액이 틀리는 건 기본이 안 되는 회사죠. 이건 당연히 맞는 거예요. 당연히. 회사가 내부적으로 기록한 금액 가지고 집계해서 만든 게 대차대표 아닙니까? 이건 당연히 맞는 거 확인한 거고 그것도 틀리면 안 되니까 확인해 보는 것 뿐이지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한다는 건 이렇게 해야 돼요. 반드시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공인회계사가 독립적인 입장에서 은행에 직접 조회서를 발송해야 돼요. 은행 조회서.
은행조회서를 발송해야 되고 이 은행조회서 발송 원칙은 공인회계사가 직접 발송하고 직접 외소해야 돼요. 이때 SK와 관련해서 문제됐던 은행이 어디냐면 하나은행이었는데 이 하나은행에서 이 빌려준 대출금이 있었는데 차입금이 있었는데 얘가 빌린 돈이 있었는데 이 SK를 그때 감사했던 회계법인 영화회계법인이에요. 영화회계법인에 하고 이 SK가 몇 년 동안 감사했냐면 10년 동안 계속 감사했어요. 10년 동안 만나던 회계사를 10년 동안 계속 만난 거예요. 이 회사 담당자가 얼마나 친하겠어요.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회계사가 은행조회서를 좀 받자 그랬더니 그런 걸 뭐 회계사님 직접 그렇게 받아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그래서 회사에서 직접 이거를 가서 받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은행의 직인과 도장을 다 위조했죠. SK에서. 그리고 지가 차입금 없는 것처럼 도장 다 찍고 갖다 줬어요. 은행에서 확인해 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조작해서 그걸 갖다 줬는데 공인회계사가 그걸 그냥 보고 믿고 감사를 종료해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여기 기록되지 않은 부채가 존재했더라. 그거 아니에요? 부의 부채가. 그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얘가 문제되고 있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 조회서를 통해서 다 확인해야겠죠? 그게 바로 지금 배우는 은행계정 조정표예요. 은행계정 조정표가 134페이지 보시면 예제 2번을 같이 푸는데 같이 하세요. 연습장에다가 지금 그 문제. 거기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은행과 12월 말 수정전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은 회사의 장부 잔액을 확인해 봤더니 얼마라고 돼 있어요? 31만 2,500원. 그럼 회사가 요만큼의 장부가액을 우리한테 보여줬잖아요. 당좌예금 잔액이라고. 여러분 이거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믿으면 안 된다니까 이거를. 믿지 말고요. 뭘 보내야 돼요? 은행에. 조회서를 보내요. 조회서. 조회서를 보내서 온 게 얼마예요? 조회서를 보내서 온 게. 조회서 보내서 온 금액이 거기 보니까 30만 7,500원이죠.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어때요? 다르죠? 흥분되죠, 여러분들? 다르니까. 누굴 불러야겠어요? 담당자를 불러야지, 이렇게. 뭐 하나 잡았죠, 이제. 겁줘야죠. 담당자 불러서, 이게 기본이 안 됐네. 왜 틀려? 이렇게 이제 하면. 모르는 담당자는 또 겁먹어요, 그러면. 이거 겁먹을 게 아니고, 이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금액은 굉장히 빈번하게 거래가 많이 발생해요. 회사가 수표나 어음을 아주 많이 발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회사가 기록하는 시점과 은행이 기록하는 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잔액이 일시적으로 안 맞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그럼 그 왜 안 맞는지의 원인을 밝혀서 맞춰주는 걸 지금 표로 만드는 건데 이게 뭐라고 이게? 은행계정 조정표예요. 결국 은행계정 조정표라는 거는 뭐의 잔액을 맞추는 표다? 당좌예금의 잔액을 은행과 회사가 맞추는 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는데 거기 몇 가지가 나와요? 차이 원인이? 6가지가 나오죠. 조정해 보세요. 지금 쭉. 다 회계할 때 했던 거기 때문에 설명 한번 할 거니까 아는 데까지 해보세요.
자, 같이 좀 설명할 테니까요. 잘 들으시면서 정리 잘 하세요. 첫 번째 오류가 뭐냐면은, 거래처에서 우리한테 무통장 입금을 시켰어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 은행의 그 계좌자 내역은 바로 늘어나겠죠. 10,000원. 이체시켰으면. 그럼 거래처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우리한테 연락해줘야지. 야, 입금시켰으니까 확인하고 기록해라. 너 장부에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연락을 안 준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기말에 바빠서 은행을 못 가봤어요. 통장 찍어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못 찍어봐서 다음날 확인을 못했어요. 전날 일시적으로 장부의 기록을 못했겠죠. 얼마를? 10,000원을. 회사가 미기 위반 예금이에요. 발견했으면 그 다르겠죠. 여기 10,000원이 들어가 있는데 10,000원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갖게 하려면 여기 들어갈 거니까 여기 조정해 주는 게 맞겠구나. 회사 미기 예금. 그다음 얘는 뭐예요? 기발행 미인출. 아주 많이 나오는 거 알죠, 여러분들? 회사는 수표를 발행해서 거래처에 건네면요. 그게 어디서 빠진다고 생각해요. 회사는. 이거 거래처한테 수표 주면 아까 그랬잖아요. 만기가 없잖아요. 수표는. 주면 어디서 빠진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금에서 빠진다고 생각해요. 당좌예금에서 당장. 그렇기 때문에 수표 발행했을 때 어떤 분기 하냐면 당좌예금을 줄여요. 그 분기 해봤죠. 회계할 때. 당좌예금 줄이는 거. 그럼 당좌예금 줄이니까 47,500원 여기 줄어 있어요. 그 거래처가 이상이 없다면 은행 가겠죠. 바로. 그러면 여기서도 빠지겠죠. 그렇다면 차이는 생기지 않겠죠. 그럼 좋은데 그 거래처가 어디를 안 간 거예요 지금? 은행을 안 간 거죠 지금. 그게 왜 그랬냐고 따지지 마세요. 안 나오니까. 거래처가 왜 안 가는지 저도 몰라요. 아무튼 안 갔어요 그때. 그 다음날 가든 그 다음날 가든 가겠죠. 그 수표 가지고 뭐 평생 들고 있을 거 아니니까. 요즘에 그 비자금이 워낙 많이 나오고 또 한나라당의 뭐 삼성그룹에서 채권으로 무기명 채권으로 비자금을 줬대잖아요. 근데 지금 그 채권의 만기가 도래했는데 안 온대요. 그 채권이 회수가 안 되고 있대요. 그거 채권을 누군가 이렇게 돌돌다 받은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제시하면은 들키잖아 이게. 그럼 그러고 쫓아가면 누가 받았구나 이게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영원히 회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아무튼 그런 거예요. 안 왔잖아요 지금. 안 오니까 은행에서 안 찾아갔잖아요. 안 찾아가니까 여기서 안 빠졌잖아요 지금. 안 빠졌으니까 차이가 나죠. 언젠가 빠질 건데 갖게 만들려면 여기서 빼는 게 맞다. 이거 기발행 미인출. 얘는 수수료인데 은행에서 칼까지 빼는데 회사가 몰란 거죠 지금. 몰라가지고 빼면 돼요. 얘는 뭐예요 거기? 은행문 닫기 전에 오늘이죠. 12월 31일. 지금 이 시간에 갔어요. 갔더니 지금 은행문 다 닫혔죠, 당연히. 종무직하고. 근데 가서 퇴근하는 직원 하나 많았어요. 막년회 하고. 이렇게, 내가 이거 좀 예금 시켜야 된다, 지금. 그래서 꼭 받아달라. 그래서, 그걸 받았어요. 받아놓고 보니까 장부 마감 다 끝났잖아요, 은행이. 그래서 은행은 기록을 못했어요. 근데 걔는 회사 돌아가서, 예금 시키고 왔습니다. 거짓말 했어요. 주고 왔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예금이 잡혔는데, 여긴 그 다음날 예금이 기록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좀 농담한 거고. 은행문 4시 반에 닫혀도 뒷문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다 뒷문으로 들어가면요. 한 7시까지 다 업무 처리할 수 있는데, 그때 가서 너무 늦게 가면, 그 전에 가면 다 마감하기 전에 다 입금시켜주는데, 넘어가면 마감 다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다음날 입금시키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건데, 그랬을 때 이거를 조정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은행에 미기입한 예금을 가산시켜서 일시키더라. 여기 3만 원 늘어나 있으니까. 됐나요? 그 다음 요건 뭐예요? 2만 원은 부도수표인데 부도수표 나면 어때요? 분계가. 제가 처음에 예금했을 때 얼마 예금했냐면 2만 원을 예금했는데 그럼 2만 원 예금했을 때 이렇게 하거든요. 당좌 예금 2만 원. 그게 이제 거래처에서 받은 거랑 매출채권 2만 원. 이렇게 해서 회사는 당좌예금이 늘어날 거라고 기록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부도가 나지 않았으면 어디도 늘어나요? 부도가 안 났으면. 부도가 안 났으면 은행도 늘어나죠, 이 금액이. 근데 부도가 나니까 이 금액이 예입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 수표가 돌아왔죠,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당좌예금 늘어난 게 아니구나. 당좌예금 늘어난 게 아니고. 당좌예금을 늘리지 말고 다시 뭘 줄여야 돼요? 당좌예금 줄이고 뭘 돌려받았어요? 부도난 수표 돌려받았죠? 부도수표. 이런 회계 처리가 필요한 건데 결과적으로 회사가 당좌예금 더 잡은 거죠.
더 잡은 걸 조정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되더라. 여기 2만 원 늘린 걸 다시 줄이는 거예요. 부도 났으니까. 여기 입금 안 잡히니까. 여기까지는 다 할 줄 알죠, 여러분들? 이 은행 계정 주정표를 공부하다 보면 계속 어려워지는 게 얘 때문에 어려워져. 오류. 오류가 항상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할수록 이 오류를 잘 봐야 되고요. 오류는 출제자가 출제하기 나름이니까 그 표현을 잘 읽어봐야 되고, 오류는 첫 번째로 얘 오류인지 얘 오류인지 잘 구분해야 돼요. 누가 잘못한 거냐, 일단. 여기 누가 잘못한 거냐면 회사가 잘못한 거예요. 그걸 잘 봐야 되고, 뭘 잘못했는지 분석을 잘해야 돼요. 처음 할 때는 분기해 보는 게 좋은데, 회사는 이렇게 했어요. 당좌예금을 이만큼 잡았어요. 보니까. 근데 제대로 했으려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했으려면 3,800원만 잡는 게 맞잖아, 이게. 그러니까 당좌예금을 더 잡았죠, 보니까. 차이 나는 금액은 4,500원만큼 당좌예금을 더 잡았으니까 얘가 대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는 게 맞아요? 줄여줘야 맞다. 그래서 해보니까 얼마 나오냐면 29만 원 나와서 같죠. 이렇게 만드는 표를 뭐라고요? 은행 계정 조정표 이렇게 부르고. 자, 얘 나중에 만들었을 때 이렇게 같다고 해서 좋고 끝내면 안 돼요, 절대로. 같다고 해서 다 했다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회사의 장부 잔액은 얼마로 돼 있다 지금? 이 금액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은행 계정 조정표 만든 게요, 분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표를 만든 거지. 이 분기한 거 아니기 때문에 장부상 금액이 바뀌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올바른 잔액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정해 봤을 때? 그럼 이걸로 회사 걸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은행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은행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은행은 은행이 알아서 할 일이고, 회사 입장에서 요 금액을 바꿔줘야죠. 요 네 가지의 분계를 끊어줘야 돼, 수정 분계를. 그 네 가지의 수정 분계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얘 첫 번째 거 보시면, 얘는 뭐예요? 당좌예금 늘려야죠. 대변에는. 매출 채권. 얘는 당좌예금 줄여야죠. 차변에는. 수수료 비용. 얘는요, 부도수표죠. 이분계잖아요. 부도수표 난 거. 이렇게 하면 돼요. 당좌예금 다시 줄이고, 부도수표. 부도수표라는 계정 과목 있어요, 실무적으로. 근데 얘를 크게 봤을 때는 어디 속한다? 매출 채권, 받을 돈에 속하기 때문에 쫓아가 봐야 되지만, 크게 봤을 때 매출 채권이라고 쓸 수도 있다. 이렇게 공부하시고, 부도수표는 거의 회수할 수 없겠죠. 회수할 수 없다면 나중에 확정됐을 때 뭐 처리하면 돼? 대손 처리하면 돼, 대손. 대손 처리하면 되고. 얘는 어떻게 분개하면 돼요? 마지막에 오류. 이 오류는 오류 수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몇 장에서 배우냐면 16장에서 배우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오류 수정. 잘못한 거 바로 잡는 거. 두 개의 차이를 조정하면 돼요. 오류 수정은 두 개의 차이를 조정해서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올바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쪽. 이거 노란색. 올바른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당좌예금이 더 많이 늘어나 있잖아요. 당좌예금을 얼마 줄이면 돼요? 당좌예금을 4,500원 줄이면 되고, 차변에 4,500원만큼 모으면 돼요? 매출 채권 다시 늘려줘야 되죠. 자, 이게 차이를 조정하는 건데, 회사 간 회계 처리에다가 이 회계 처리하면 이것처럼 바뀌거든요. 집에 가서 잘 비교해 보시고,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오시면 현금 검증표부터 진도 나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